딸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하고 좀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딸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저런 것도 안 맞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님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설마. 아, 깜짝이야. 아내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맞아? 그 장모님한테 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친딸이잖아요. 우리 딸이 좀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남편도 나가네? 혹시나 해가지고 뭐지? 하고 엄마 집에 가봤더니 이제 엄마랑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들의 불안을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밤늦게, 저도 조금 충전이 필요한 시간에, 그다음에 주말에 이 정도면은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문을 지금 열을까요, 말까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런 문자 보내왔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분노를 막 쏟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분노를 위로해드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해가 되면서도 참 이거 쉽지가 않더라. 그 당사자분들은 상대방 변호사를 진짜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게 상대방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이 그냥 법정 밖을 나가거든요. 그럴 것 같아.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변호사를 향한 보복성으로 뭔가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언제든 지켜보고 해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이게 상당히 많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넷째를 가졌다가 유산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산하기도 했어요. 저를 또 고소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두 분 인터뷰 영상을 쭉 보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가 배우자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무슨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왜 뭐 이혼 과정은 진흙탕 싸움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진흙탕 이제 싸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대리가 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률적 편이 생긴 거니까 없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든든해지겠지만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한 묶음이 돼서 이 진흙탕 싸움을 이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적 역할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비난들, 편견, 예를 들면 뭐 부정적이죠. 야 남해를 갈라서게 해놓고 너네는 돈을 버니? 야 남해를 갈라서게 해놓고 너네는 돈을 버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을 변호하면서까지 너는 돈을 벌고 싶니? 너는 그렇게 돈이 좋니? 이런 나쁜 사람을 변호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고스란히 그걸 다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으면 힘들죠. 어쨌든 저희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끝나면 또 성공보수를 받아요. 이제 미국은 타임차지로 받는데 그 타임차지로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돈을 받는 거니까 변호사가 오히려 더 나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보수 줄 때쯤이면 의뢰인들이 앞뒤가 되게 달라지세요.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이 최고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사무실에 간식이 끊이기가 없어요. 계속 간식도 갖다 주시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이제 저희가 딱 이제 마지막에 돈 계산할 때쯤 되면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해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좀 저희 이러니 좀 깎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비난으로 돌려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배신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늘 경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약간 턱턱 무너지는 네. 느낌. 네, 그것도 뭐 언제나 이혼 재판은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변호사가 유능할수록 두 분이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일을 잘 해낼수록 상대편은 잃는 게 많은 거니까 네. 상대편 또는 뭐 나의 의뢰인 왜냐면 결과가 나쁘면 나빠서 또 비난을 받고 결과가 좋으면 좋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가족 문제니까 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더해지니까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또 받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비난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상간을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 측 입장도 있으면 상간녀라고 불리는 불륜녀의 불륜녀. 입장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변호사가 무조건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불륜녀 입장을 뭐 대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조정장에서 가면 이제 보통은 당사자는 안 가고 변호사만 가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참, 이게 엄청 째려보시고 조정하는 데는 그렇게 돈도 버세요? 막 이렇게 근데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와서 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불륜도 다 이유가 있고, 뭐 사람을 죽여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변론하는 건데 그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난뿐만 아니라 어떨 땐 위협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생에 일생에 한 번이어도 되게 힘든데 이제 뭐 다양한 종류로 또 어떻게 보면 자주 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형사 고소도 당해봤고. 아 네. 그렇구나. 민사 취소했다고? 네,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뭐 당해봤고 또 사무실에 정말 쫓아와서 112를 부른 케이스도 있고 제가 큰애를 임신했을 때 저한테 한번 협박해 오신 분이 얼굴에 하얗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타났어요, 남자분이. 약간 얼굴 못 조폭처럼 알아보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임신한 배를 내밀면서 연락처랑 주민등록번호랑 다 보여주고 당신이 맞는지부터 남편이 맞는지도 일단 보자. 뭐 그렇게 하고 이제 112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인류의 반은 제 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저 보통 멘탈 아니면 진짜 하기 힘든. 네. 그거 누군 이기고 누군 져야 되니까. 맞아. 그게 이제 법정에 가면은 이제 법원에 흉기 들고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색대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네. 아, 이혼 사건에서 남편분을 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의 그 의부증으로 인해서 너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선임해서 소장을 보낸 이후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양날의 변호사라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아유. 빨리 이런 변호사는 없어져야 되고 빨리 이 불륜을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분들이 그 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안 받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법원 정문 앞에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서워. 이 불륜녀야! 네가 내 남편 꼬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상대방 변호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걸 좀 말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도 그 상황이 너무 난처했는지 이렇게 보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더더욱이 재판이 끝나면 정말 총알처럼 당사자분이 오는 재판은 총알처럼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네요. 네. 네. 궁금한 게 왜 영화 보면은 갑자기 다른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들은 막 이거 그거는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나요? 어때요? 왠지 좀 숨길 것 같아.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처음에는 아무리 이제 변호사라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진짜 아닌 분들이 있죠. 끝까지 발뺌하다가 증거 나타나야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정말 뒤통수 맞아서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남편이 의처증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남편을 박살을 내놨어요. 재판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가 딱 승소 직전이야. 근데 의뢰인분이 계속 안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결 직전이니까 나타났어. 근데 살이 쪄서 왔어요.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 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보다 했더니 출산을 하신 거예요. 출산을 하신 거예요. 어머. 뭐야? 또리로. 정말 바람을 피워서 그 사람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 그래가지고 정말 법원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왜냐하면 네. 저도 같이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변호사도 뒤통수를 막으죠. 아우,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세게 맞으면 좀 일반 사람들 만날 때도 좀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자꾸 이제 한 겹 한 겹 쌓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인간관계, 꼭 의뢰인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에도 어쩌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분을 이제 만나 뵙기 전에 미리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시라고 드렸어요. 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MMPI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문항 몇백 개 많은 네, 거 네.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다른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 네. 근데 두 분이요 공통적인 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네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뭐 진행하다 보면 공포를 알아볼 수 있는 소항목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많이 상승돼 있더라고요. 공포. 그냥 불안, 약간의 불안이라기보다는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을 탁 건드리는 정서적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특정 자극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뭐 이름을 부르고 양소영 뭐 양다리 이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성이 두 분이 아주 공통적으로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SNS를 사실 좀 잘 안 해요. SNS를 잘 안 하고. 그거 끊기 힘들다는 SNS.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달리기 하는 것만 조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도 조금 저는 그나마 이제 노출 안 하려고 많이 하고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아니까 무슨 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거에 대한 약간 공포가 실제로 좀 있는 편이고 저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저한테 문자 줘서 나 누구다라고 밝히면은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하는 편이고 애들이 걱정이 좀 될 때가 연락 안 되면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엊그제도 이제 꿈에 갑자기 막 저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피해서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적으로 문제가 안 나타나면 이제 공황 장애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불안이에요. 저는 좀 방금 놀라웠던 거는 누구나 다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도 꼭 이렇게 조금 입구 쪽 있잖아요. 그쪽 주차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구석에서 주차하고 네네네. 걸어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현관문 띠띠띠 누르는 데 있잖아요. 네. 그쪽에 제일 가까운 데 되려고 다른 자리가 있어도 뺑글뺑글 돌아가 층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쪽에 주차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이제 상담하려고 전화하기도 하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온다 이러면 왜 이러지? 하고 콜백 안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다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공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포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도 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되게 올라가 있으면 전쟁이 아닌 평화인데 마치 전쟁 같은 상황으로 맞아요. 매일을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 전쟁 중엔 늘 이렇게 과도하게 각성돼 있고 조금 소리 나도 이렇게 되고 언제나 무슨 경계 경보나 이런 게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마치 그거와 유사하게 공포도 불안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될 때는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나를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포가 생긴다면 이 이유는 소거하는 게 맞죠. 네. 왜냐면 거기에 계속 압도당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도움을 받든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소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죠. 불륜 사건을 많이 수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잖아요. 아니 네. 이렇게 바람이 났다고 하는 사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딸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하고 좀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딸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저런 것도 안 맞고 하니 맨날 티격태격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님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아, 설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벌써 장모님 나왔잖아. 왜냐면 장모님이랑은 말이 너무 잘 통하잖아요. 몇 살 차이가 안 나는구나. 몇 살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와이프랑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맞아? 그 장모님한테 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친딸이잖아요. 우리 딸이 좀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남편도 나가네? 혹시나 해가지고 뭐지? 하고 엄마 집에 가봤더니 이제 엄마랑 남편이 이렇게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친엄마예요? 친엄마예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친엄마인데 이제 그거는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가족들도 완전히 해체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내가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의 자매가 이종 사촌 언니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도 외동이고 나도 외동이고 하니까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 생겼을 때도 소개해주고 결혼하면서도 뭐 소개해주고 같이 뭐 소개팅 해줄까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친척 언니고 하니까 맨날 불러가지고 같이 육아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남편도 자연스럽게 있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친척 언니가 너무 편하니까 언니 나 오늘 친구 모임 가고 싶으니까 언니가 애 좀 봐줘 하고 맡기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홈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홈캠으로 이렇게 방 안을 보는데 애가 울고 자지러지고 막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이제 또르리. 언니랑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리로리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그냥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친척 언니 너무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네가 네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왜 둘이 놔두고 성인 남녀가 둘이 있으면 누구나 그런 본능적으로 자극을 느낄 텐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다 해버리니까 이제 엄마도 어떻게 언니 그럴 수가 있어? 그치, 자매들끼리 싸움이 났고. 언니 딸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이제 완전히 완전 거의 풍비박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당사자분이 말할 때도 진짜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 의외로 많아요. 바라는 게 또 너무 저희가 그것도 충격이 되지. 성폭력도 가족 간에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부정행위도 그 범주 안에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강력 사건에서 사상자가 생겼을 때 투입되는 과학수사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보시는 형사 내지 경찰, 내지 소방관 이런 분들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많이 겪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외상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PTSD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면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동학대 사건을 네,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이제 제가 직접 다루는 사건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냥 아동학대 사건만 들어도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프고 잠이 잘 안 오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거기서 오는 이들의 어떤 나름의 막 분노와 이 막 적개심, 막 원망, 막 어떨 때는 막 절망스럽죠.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까지 살았나 뭐 이런 마음도 들 건데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걸 케어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자기의 불안함과 이 힘듦이 해소가 돼야 소송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단점은 무엇이냐? 제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데 번역에 막 깨뚝깨뚝깨뚝깨뚝 엄청 갑자기 몰려요. 놀라서 막 깨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또 화병이 돋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제 배우자는 이럴 수 있죠?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하죠? 불행하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율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네. 제가 그 장점이 듣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듣고 공감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물론 증거 영상 중에 막 그 뭐 욕설이 엄청 막 많은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해요. 그냥 뭐 쌍시옷 들어가는 욕은 기본이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찢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하고 또 뭐 옆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도 애기가 듣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욕하는 걸 들으면 또 이거를 애기가 있는 데서 해야 되나? 저는 그거를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막 듣고 나면 진짜 내가 그 욕을 먹은 것처럼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상이 가잖아요. 갑자기 막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은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하면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살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 상황이 상상이 가잖아요. 그것과 함께 증거로 다친 사진까지 같이 보면 그냥 그 상황이 다 눈에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유독 더 마음이 가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어서 그냥 가정을 잘 꾸렸는데 배우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줘놓고 그걸로 막 일일이 뭐 어디에 썼는지 지출 확인하게 하고 뭐 병원 가려고 뭐 병원비 하면은 너 7천 원 들어갔는데 왜 10,000원 달라고 하냐, 너 나머지 3천 원 어디다 쓴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숨막히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랑 나이도 같고 딸이 있는데 딸도 저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가고 우리 엄마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몰입된다. 그래서 재판 절차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이제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울면 안 되는데 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 상황에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가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제발 판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머님 부둥켜 안고 울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9년 차나 돼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울고 있다니 하면서 또 울고. 근데 너무 막 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전연차 때보다 감정이입은 더 크게 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아직도 좀 떨면서 보고요. 이제 판결 선고 많이 막 2개, 3개씩 잡혀 있는 날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저 사건이 근데 사실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정에서 지금 약간 근데 왜냐면 되시는 그 거예요.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중에는 제 어머니 설득하면서 어머니 제가 변호사 생활 9년 하면서 판사님 앞에서 울어보기도 처음인데 이 울음이 이렇게 의미 없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또 했는데 그냥 당사자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날 또 하루 종일 조금 마음이 먹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의뢰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 이야기처럼 되게 감정을 담아서 해주면 굉장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는 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의뢰인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좀 조금 힘든 날들은 나 너무 변호사하기에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프로답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감정이입이 돼서 속상한 거 반. 집에 가는 데네. 나는 프로가 아닌가 봐.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지 않길래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정말 억울하면 저희도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쵸, 왜냐면 울컥하죠, 울컥. 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떨려요. 그럴 때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요. 저희 그러면 양 변호사님처럼 약간 좀 너무 창피하다. 네, 감정 이입을 완전히 하기는 어렵죠.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럼요, 인간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감정이 동물이니까 절대 울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본인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물론 마음이 따뜻해서지. 근데 왜 그럴까? 안 해봤네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뭔가 그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뭐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두려움, 좀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아까 왜 MMPI 설명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유독 옳음과 네. 도덕적인 거에 네. 공정함 이런 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타인의 어떤 감정에 그 이입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너무 명확하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나쁜 쪽의 변호를 할 때는 네. 도덕적인 거와 네. 옳음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빠지니까 덜 마음이 요동을 치고. 네. 뭐 이 사람이 맞긴 맞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틋하고 그러지 않은 사건들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빠지니까 네 그럴 땐 좀 덜 요동이 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딱 맞물릴 때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신기하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이입이 공감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내지는 동정의 방향으로 가느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깊이 이해하는 거고요. 동정은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깊은 공감을 할 때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오 박사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깊은 속 이야기, 어떤 게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그걸 소화해내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지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보면 스플리팅 딱 나눠요. 그래서 한쪽 면은 이 사람의 마음으로 훅 들어가요. 또 한편에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의사로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자살하겠다고 농약을 마시고 왔어요.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다고 울면 이 사람 처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그 냉정함 안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요동친다. 내 마음이 좀 많이 요동쳐졌다 그럴 때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거를 좀 잘 바라봐 보는 거.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든 뭘 하든 생각을 정리해보고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중간에 가지시면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이고 옳고 그름을 보는 도덕적인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조금은 평정심을 가지고 그 의뢰인을 대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연차가 더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그런 다음에 아마 요거가 잘 통합이 돼서 두 가지가 아마 가능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우리 그 양소영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사건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간단한 부부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내 아들한테 대들어?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이혼을 시켰는데 그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정도 부부싸움은 누구나 하는 거고 정말 특별한 부부싸움이 아니었고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건 실제로 남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 사이에 개선이 될 여지도 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곧 소치아가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해서 이혼을 시켰어요. 아이가 그 사이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유, 저런. 그 아이를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임신 중에 소송을 거니까 제대로 애가 뱃속에서 컸겠냐고.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새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네. 조금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애들 조금 더 네.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연락이 뜸해지거나 자주 아니면 못 연락이 보니까. 끊기거나 네. 하는 상황에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혼이 좀 안 되는 방향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혼은 완전한 인생의 새로운 선택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이혼 소송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후에 가정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박탈감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부모를 뺏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선택을 같이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제 마음 안에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선고 전날이면은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결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꿈을 많이 꾸죠. 내가 저기에 가야 되는데 이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흙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발을 들 수 없는 뭐 그런 꿈. 뭐 시험이 내일인데 내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고 막 해가지고 하는 꿈. 어떡해. 이게 제일 싫은데. 저도 그거 엄청 많이 꿔요. 야,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부채의식까지 느껴야 될 정도라는 거는 이거 참 진짜 실제로 지나가듯이 뭐 하시는 분이 근데 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양 변호사는 이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본인은 애 잘 키우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리실 때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약간 비수 꽂힌 느낌? 아, 이거 성형외과상 다 고쳐야 됩니까? 몇 쌍이나 이혼시켰어? 막 이럴 때 되게 막 슬프죠. 네. 아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공부를 하지. 정서 안정이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성년 자녀 가정에 상담 올 때는 가능하면 좀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또 그게 또 답은 아니니까 계속 싸우는 모습 보여주느니 헤어지는 게 낫기는 하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의뢰인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이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느냐 한번 여쭤봤는데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이 상담을 조금, 아이부터 상담을 좀 받아보자. 여기서 애가 무반응이라는 거는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아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조언해서 제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에서 제가 자꾸 SOS 많이 쳐요. 박사님한테 이 아이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가 정말 저도 막 이렇게 슬픔이 막 느껴져요. 아이의 슬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할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네. 그래서 아주 심한 폭력,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라면 또 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네. 없죠. 네. 네, 네. 실제로 뭐 사건 이후에 좀 더 어려워진 네.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신가 봐요. 실제로 이제 이혼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로 애들 다 키우기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특히 이제 애들이 어리면 부부 자체도 둘이 이제 막 일어서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아. 대부분이죠. 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아.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양육비 아. 이슈가 저는 이제 아동의 생존권이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안 맞는 사건이 있어요.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 하는 사건.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철학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절대 안 맞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건 진행하면서도 양육비 안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도 좀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면접 교섭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아동학대라 생각을 해요.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예요. 권리인데. 아이가 부모를 볼 수 네. 있는 권리인데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 이혼 가정 아이들이 뭐 새로 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혼한 그 비양육자가 애를 한 번도 안 보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막 그런 기사 나오면 그때 이제 저는 막 약간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상황을 어드바이스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네. 그 양소영 변호사님은 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승소는 해야 되겠지만 승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양육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자주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 네. 그래서 그 양육비 지급 네, 그 네. 칸나 서포터즈를 네. 아마 그걸 네, 이제 네, 만들어서 네,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나요? 그게 이제 네. 저를 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부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마음의 짐을 좀 예, 덜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오시면 저희도 이제 그걸로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이제 이게 저도 좀 다행이다 싶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왜 우리 양소영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공포, 그 네. 두려움이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즘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사실은 그때가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더 불안을 느끼나 하면서 이제 저를 사실은 탓하기도 해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네. 근데 이게 이혼은 누가 좀 더 잘못했는가가 있지만 양육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잘했건 못했건이 없거든요. 왜냐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니까. 근데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양육권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이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뻔히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비양육권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많이 하죠. 배드마더도 있겠죠. 배드마더도 있고. 배드파더, 배드마더는 이 옳고 그름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거니까 이 일에 좀 전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부채가 없죠. 이 일은 옳은 일이니까. 근데 이 배드파더나 배드마더가 이걸 순순히 잘 받아들이면 배드파더, 배드마더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혼 소송에서 오는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이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공포나 두려움은 또 한편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제가 양육비 얘기만 하면 네. 댓글이 엄청 달려요. 돈 없는데 왜 줘야 되냐. 네. 나도 힘들다. 오히려 그 얘기하면 댓글이 훨씬 더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막 네. 그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네, 하시죠. 네, 비난을 하시죠. 네. 절대 댓글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 사람이 얘기해줘. 댓글에 뭐 달렸다고 얘기 안 해주면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제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장 고려하거나 신경 쓰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저희가 제일 많이 부탁드리는 거는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 아이들 그리고 재판에 관여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아주 우연찮게 애가 이제 뭐 알아버리거나 뭐 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부부 싸움이야 뭐 있는 데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아이를 통해서 뭐 증언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절대 못하게 법원에서도 그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양육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것. 그리고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면접교섭에 이제 협조하지 않는 부모는 저는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는 나의 뿌리이자 나의 살과 피잖아요. 나의 가장 기본 시작인데 그리고 양쪽 동아줄이거든요. 한쪽 왼쪽 동아줄, 오른쪽 동아줄. 근데 한쪽에서 야 왼쪽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야.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야 오른쪽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야. 이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동아줄을 놓치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럼 얼마나 위기를 느껴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럼 어쨌든 이혼을 하는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영향을 받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네. 그냥 그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냥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혼을 하시는 부모님들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양육권을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거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확보하려면 어찌됐든 일방 배우자하고 좀 거리를 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야, 니네 엄마가 아빠가 생활비를 줬는데 니네들을 위해서 쓴 건 얼마고 다 네 엄마 사고 싶은 거 샀다? 이런 얘기를 막 주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일단 상황상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아.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더 힘이 센가 보다 우리 집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를 원하고 너무 좋아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은 엄마를 꼭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부부가 치열하게 이렇게 양육권을 원하면요, 양육권 가져가려고 하루 종일 게임만 시켜준다는 거예요. 애들 호감 얻으려고. 나랑 살면 게임 계속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동안 양육을 위해서 게임도 안 시키고 되도록 미디어도 안 보여주고 했는데 진짜 계속 TV 보여주고 게임만 시키고.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랑 살기 싫대요. 아빠랑만 산대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애기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애기를 위한 게 아니다. 그렇지. 저 정말 말하고 싶은 상대방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